안녕하세요. 어제자 뉴스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북미 정상회담으로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스웨덴에 있다는 핵무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시프리라고 있잖아요, 여기. 근데 그 사이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거 캡처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현재 9나라가 핵무기 보유국이다 라는 걸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러시아랑 미국이 핵 군축 그 회담을 통해서 그게 이제 뉴 스타트라는 건데 그 회담을 통해서 점차 줄여가고 있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줄여가고 있는 거 개수를 보자면은요. 이게 13,865개에서 13,400개로 줄였다. 이게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차이다. 뭐 이렇게 팩트만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이미 핵 보유국인데 그것을 외교적으로 인정을 안 하다가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을 외교 무대에 불러들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핵무기가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 그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함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쟁도 사실은 핵무기가 있었다면 날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늘 그러죠.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는 말이죠. 핵무기를 일본하고 한국이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당장 내년입니다. 2021년에 플루토늄 추출 가능 핵처리 공장을 정식 가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났고요. 일본은 아마 한국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하고 인도 둘 다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어도 아주 큰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오늘 찾은 게 뭐가 있냐면 한국에 2형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아이브운이라는 가끔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먹으면 당뇨병을 예방하느냐. 찬밥을 먹어라. 근데 이제 찬밥에는 저항성 전분이 함유돼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찬밥 먹기가 좀 깔끔하면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 먹어도 이 저항성 전분은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맨 처음에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되 찬밥을 전자레인지에서 약간 가열해서 조금만 드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쫙 넣고 그냥 한꺼번에 드시니까. 근데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쪽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도 리얼미터가 응답률 4.6%를 가지고 또 주중 집계로 정당 지지도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표본수 샘플을 보면은요, 1,500명 정도인데, 1,500명의 5%니까, 인원이 표본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답자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요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선전화, 그 번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유선전화 번호도. 그럴 때, 더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샘플에 그러니까 면접자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지 않겠어요? 그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조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다. 이번에 그 인종차별을 줄이자 그런 시위 그런 거에도 보면은요, 돈을 많이 소로스가 뿌려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이 사람들 얼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약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거기 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국토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냈잖아요. 부동산 대책 그래가지고요. 근데 글쎄요. 보유세를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매 당시에는 그 세금을 한 80%, 60% 만약에 그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럴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과격한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을 아무리 내도 이 정책들이 사전 유출이 됐다 그래요. 벌써 국토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된 걸 가지고 유튜브나 무슨 카페나 밴드 이런 데서 부동산 투자 정보를 또 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이렇게 투자 전략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정책을 바로 세우려면 이런 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규제가 이런 쪽으로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그냥 정치적인 것도 저는 굉장히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기밀을 많이 알고 있나? 왜 그럴까요? 제 유튜브는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구글에다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 노선은 뭘까? 그거는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람일까요?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실용주의자. 이게 바로 이재명 지사라고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조직이나 정치적 유산이나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일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랑 비슷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유럽은 굉장히 지금 사회보장 부담금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분 얘기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저복지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늘려가되 어떻게 하면 경제 문제와 같이 연동돼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20몇 조를 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지만 그게 취업률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이재명 지사는 지금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지, 소위 말하는 복지와 경제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느냐, 이걸 생각하는 분 같아요. 근데 만약에 1인당 월 50만 원을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그럽니다. 짧으면 한 10년? 그렇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한주라는 가천대 교수와 함께 이 기본소득을 처음 창안한 그런 다니엘 라벤토스라는 사람의 책을 번역했다고 그러네요. 제가 몰랐던 얘기예요. 근데 이 기본소득은 좌파적인 복지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공화주의고 자유주의라는 그런 보수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한국에서 지금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됐느냐? 아마 가령 공격하는 분들은 가령 탑에 있는 20% 정도한테는 왜 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 얘기로는 그것을 일일이 누구는 주고 말고 이거를 계산하려면 그것 또한 돈이 많이 든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복지기금을 주되 그것을 세금 계산을 할 때 그것은 빼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기본소득은 다 나눠주되 세금 계산을 할 때 기본소득으로 얼마 들어왔냐 그거는 빼십시오. 그런 거를 추가하면 이거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그 복지를 늘리려면 국가 재정을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이제 목적세로 해가지고 데이터세, 가령 구글, 유튜브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한테 데이터세를 물려라. 근데 이 유튜브만해도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탄소세도 고려해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있죠. 데이터세나 탄소세의 경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The Economist에서도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해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도 많이 이쪽으로 주장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로봇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은 대기업들이 많이 공장에 그거를 이제 투입을 한단 말이죠.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한테 주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가령 한 로봇이 한 노동자를 대처했을 때 100%를 다 그 비용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10%만, 만약에 노동자를 대체해서 로봇을 쓸 때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 한 로봇당 계산을 해서 그게 100이다 그러면 10만 국가한테다 주는 거죠. 그 정도면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재원이 넉넉해야지 무슨 그걸 복지로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는 국토 보유세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과하게 해달라. 원래 부동산세라는 건 지방세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세율을 지방정부가 정하는 쪽으로 입법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근데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요,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쪼갠다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지방자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분산을 시킨다 보면은 어느 지방에는 부동산세를 많이 걸을 수 있잖아요. 서울이라든가 경기라든가